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네, 대박 플러스 시즌 3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게 될 양경석 멘토입니다. 이 월요일 시간에는 시장에서 특별히 선물 옵션 투자의 시세와 또 공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선물 옵션 투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좀 거리낌이 좀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앞으로 이 파생상품 시장은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해지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투자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제 관심을 갖고 종합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워놓으시면은 또 투자를 운영하시는데,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별히 지금까지 선물 옵션 투자를 통해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선물 옵션 투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한국 그 시장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선물 옵션 투자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본 자유 이후에 불과 한 20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양경석 멘토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이렇게 재밌는 투자의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고 투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너무나 지수 예측을 정교하고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시장 분석과 대응하는 방법,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또 많은 부분들을 27년의 노하우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벌써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 재밌고, 특별히 이 선물 옵션 투자 파생상품을 공부를 하게 되면 주식을 보는 해안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현물 시세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27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들릴 때 이것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숲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자, 이제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200은 어떻게 다를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개만, 우량한 200개만 딱 추려서, 200 종목만 딱 추려서 만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생상품들을 다 결제를 하거나 이런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도 중요하지만 코스피 200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코스피 200과 코스피가 따로따로 노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노느냐,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교한 의미로 보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는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 소위 말해서 이제 코스피를 따질 때 종합지수는 오늘 20.12포인트, 약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200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5%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량한 애들, 좀 더 우량한 애들이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약간 덜 우량한 애들이 물량을 약간 덜 받았다. 그 차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코스피 200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질 때, 자,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의 영향도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좀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고요. 자, 업종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정유 이런 식으로 쭉 금융 다 포지션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목들 업종 대표주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의 흐름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상승률과 하락률에 어떤 애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지 좀 보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1.5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 200이 1.25% 하락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보다 좀 더 떨어진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1%가 하락을 했는데 얘도 코스피 200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개만 딱 봤을 때 코스피 200을 많이 떨어뜨리게 한 요인들이 어디에 있나? 업종 대표 중에 IT와 자동차가 하락을 좀 주도했겠구나. 자, 철강을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 때문에 1.8%, 2%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빠진 업종이 있습니다. 화학주는 오늘 좀 들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주는 하락으로 오늘 반전을 했는데 건설주는 상승이 아침에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300원이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이 3.7%가 올랐고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이 하락으로 반전했지만 건설업종은 들빠진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쪽을 쭉 보시면은 증권주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3%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금요일 날 올랐던 부분은 오늘 증권주가 반납을 좀 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도 2%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 화학조가 좀 버팅기고 정유, IT, 자동차, 소위 은행주도 약간 덜 빠졌습니다. 오늘은 증권주 이렇게 해서 전 업종의 골고루 코스피 200이 상당히 하락 압력을 많이 받았다.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번 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거 두 개만 제대로 잡아도 코스피의 흐름이 이번 주에 한눈에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지난주 3월 6일 날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 없겠구나. 자, 금리 인상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걸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있을 3월 17일, 18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빠지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6월 달에. 지금 이 미국 시장의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다우가 18,000이 깨지면서 1.5%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유로존의 시장은 ECB의 통화정책 소위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와서 지난 주말까지 독일이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이슈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의 총선 문제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로 채권단에서 그리스의 문제가 불투명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암시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8일 날. 네, 그래서 집행위원장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했죠. 예쿤인가? 예민인가? 뭐 누가, 이름이 좀 그런 사람인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 그리스가 총선을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여부를 물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의 문제가 그리스에 잠재워졌던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된다. 자, 두 가지 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2,000포인트, 지난주까지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강세 마인드를 사람들이 가져왔었는데, 이제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아시아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급에 의한,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두 가지 변수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3월 12일. 자, 뭘까요? 만기입니다. 예, 만기인데 선물이 만기입니다. 이번엔 선물이 만기면서 보통 때는 3월물 되기 전에 3, 6, 9, 12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이 만기를 갖게 되죠. 그런데 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월 12일 날 3월물이 만기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죠? 예, 컬러블 데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모든 옵션이라든가 이것도 다 만기가 되죠. 옵션 3월물도 만기가 되고, 선물도 3월물도 만기가 되고, 주식도 만기가 되고, 주식 선물도 만기가 되고, 다 만기가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컬러블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이번 주 시장을 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월물 선물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물 선물. 자, 선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다음 주에 제가 이번에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초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시게 되니까 이렇게 일태 보는구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선물 지수는 아까 코스피 200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일까요?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252.7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그냥 252.77 오늘 3.19가 떨어져서 1.25%가 하락을 했구나. 자, 뭐가 기준이냐? 코스피 20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준. 그러니까 이것만 딱 배우셔도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아주 기준 주가, 기본이 되는 이걸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 코스피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77로 1.25%가 하락을 했는데 선물 3월물은 253으로 끝났습니다. 시세가. 자, 그래서 1.0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선물은 조금 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론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하고 계류일인데 잔존일이 며칠 남았을까요? 잔존일이 12일 날 제가 만기라 그랬죠.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선물은 이번 12일 날 이제 영업일수로는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해서 3거래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거래일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일 날 만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세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0.23, 이론 베이시스가 이렇게 0.06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0.23이면, 이론 가격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약간. 그래서 그걸 따질 때, 계류를 따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선물, 코스피 200이 1.25% 하락, 그 다음에 선물이 1.09%가 하락을 했다. 종합지수는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종합지수 가격, 이렇게 보시면 3개가 이제 조율을 이루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세는 좀 안 좋았다.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느냐. 최근에 1일 변동폭으로 0.8%, 7, 8% 이상을 가는 경우,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오늘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에 12일 날 만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임이 좀 분주해졌다, 바빠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투자자별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사고 파놨나를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양영석 멘토가 시장을 분석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걸 한번 잘 유식게 보시면 노하우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00억을 팔았고요. 11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판 애들은 누굴까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1,8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와 보험사와 투신이 많이 팔았는데 그중에서도 투신이 매도 주체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746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한 1,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강좌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던 사항들이 아마 일소에 이 강의를 통해서 본방사수를 하시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날 주가와 이번 주의 대응이 상당히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것이 월요일 날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그럼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됐나?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6,365억 금액으로 6,365억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매수 주체는 개인과 증권사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5천억 이상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보인 적이 별로 없는데, 선물 시장에서 얘들도 조금 주가는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긴 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는데, 역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제 글로벌 마켓의 변수를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주체로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밀렸구나. 1%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제 6월물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월물 시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선물 3월물이 이제 3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6월물은 그러면 이걸물이죠.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선물이 거래가 되는데 6월물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 시세. 자, 6월물은 한번 중요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코스피 200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은 252.77, 1.25% 하락 이랬는데 선물 6월물은 얘도 오늘 254.40, 1.05% 하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월물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3월물하고. 자, 그런데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가 다르죠. 거래는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왜 그러냐면 오늘 8,769개가 거래가 됐는데 이제 조금씩 많아집니다. 왜 많아질까요? 3월물 선물에서 메이저들이 이제 롤오버를 시도를 합니다. 자, 하락 쪽으로 많이 가졌던 선물 매도 수량이 있는 사람은 이번 물은 내일 모레 그렇게 다 끝나니까 자, 이것을 롤오버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어떤 유지하거나 어떤 전략을 짜거나 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가 지금부터 6월물이 거래가 이제 슬슬 되기 시작을 해서 메이저들의 롤오버에 관계된 물량들이 거래가 된다. 그래서 6월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6월물 시세도 같이 이제는 병행해서 봐야 되고 요 6월물 시세가 언제 극하게 움직이냐면 12일 날, 1월 12일 날 선물 3월물이 만기가 딱 되어지고 자, 단일가 전에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얘는 거래가 됩니다. 단일가 이후에도 이 선물 6월물은 거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는 게 만기 교체될 때 롤오버를 어떤 식으로 하고 메이저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물의 거래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6월물이 어떤 시세를 갖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6월물의 시세는 지금 현재 이론 베이시스가 1.38 그런데 시장 베이시스가 1.63 보통 계리율이 0.3% 이상 굉장히 센 건데 지금 0.1% 계리율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장 베이시스가 양호한 상태로 콘텐코 소위 말해서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좀 괜찮은 상태 선물이 각광을 좀 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선물 거래가 조금 그만큼 값을 더 많이 준다 콘텐코에 있다 하면은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황을 보셨을 때 선물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시세에서는. 그래서 6월물이 베이시스가 1.63 정도 평균치 정도 그러니까 콘텐코 그냥 약간의 콘텐코 정도를 유지한다. 이 개념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월물이 코스피 200하고 맞춰갑니다. 이제는 1월 12일 날 가면 3월물 선물 3월물은 코스피 200하고 딱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월 12일 날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물 3월물이 어떤 시세를 가지든 간에 3월 12일 날 되면 코스피 200으로 기준으로 딱 맞춰서 정산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월물로 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물 시세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은 상태다. 선물 베이시스는 괜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장 3월물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 시세를 보시는데 이 옵션 시세는 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가 소위 말해서 등가 기준 등가 상황이
252.5가 되겠죠. 252.5가 되겠죠. 여기 등가,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등가. 종합지수, 환산지수는 199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코스피 200이 252보다 조금 높죠. 그죠? 252.77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등가, 3월물 등가, 콜옵션이 1.38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이 252짜리가 0.82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52 기준으로 콜옵션이 조금 높아 있는 상태죠.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콜옵션이. 자, 252.77, 252.77, 253이 조금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대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1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1이 높다는 곱하기 5 하면 50만 원이 지금 높다는 얘기입니다. 콜이.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이번 주 전략은 이러한 프리미엄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될 때는 콜 매도가 유리합니다. 그러겠죠? 자, 위로 급하게 변동이 크게 가지 않는 이상 등가 내지 등가 기준에서 콜 매도가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약간 오늘 20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1%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는 풋 외가가 지금 프리미엄이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풋 외가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풋 매도 때리는 거는 풋 매도를 취하는 그러한 포지션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전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도의 부분은 어떻게 요거 이제 박스 잡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 분석을 봤을 때는 콜이 조금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반영을 시켰지만 콜 프리미엄이 K2 소위 말해서 코스피 200에 비해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물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윗방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그 프리미엄이, 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콜 프리미엄이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상당한 약한 퍼센테이지로 한 70% 정도로 올렸거든요. 콜 프리미엄이. 7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면 콜 외가 프리미엄은 조금 힘들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프리미엄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콜 프리미엄들이 외가에서 약 한 30% 정도, 40%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물 프리미엄에서도 특히 이 등가 기준으로 해서 한 50-60% 정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50-6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풋에서 상당히 수익률이 좀 많이 났습니다. 풋 쪽에서는. 그리고 콜 쪽에서는 수익률을 많이 반납을 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 코스피 200의 기준점은 어디다 잡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서 조금 더 반영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252.5 기준으로 아래로도 1% 정도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한 250 정도까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는 257.5가 지난주 금요일 날 210포인트인데 2012포인트까지 갔었죠. 종합지수로는. 근데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으로는 257.5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매도를 주로 이렇게 구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57존 위에 콜 매도, 외가 매도와 그 다음에 250 이하의 풋 외가 매도를 병행하시는 쪽으로 그 정도 박스로 잡으시면 크게 이탈은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만기 주간에 그 외국인들의 그 매물이 좀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 열어놓는 그러한 대응을 좀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옵션 시장 4월 말 시세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어떻게 선물 옵션 초보를 탈출하나 그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상품. 자, 오늘은 파생상품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시각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거래할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일단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죠. 정확히 알아야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그 투자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스크라는 겁니다. 리스크. 리스크. 이 리스크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겁니다. 리스크의 값이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클 수 있고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것이 내가 잘 알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거라고 판단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 안다고 할 때는 그 아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투자 또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거 뭐 어렵다더라 뭐 힘들다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면 남들이 모를 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 나는 다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파생상품만 연구를 한 것이 파생상품만 한 20년 정도 되는군요. 한 20여 년 정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또 집중적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뭐 선물 옵션이 어떻게 보면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생소한 영역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진다는 것은 굉장하게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파생상품 제대로 한번 알고 초보를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파생상품의 기본 분류를 하는데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뭐냐? 자, 이 파생상품은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자, 파생상품의 정의는 자, 이제 정의부터 쫙 알고 들어가죠. 자, 이게 뭐냐?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거다.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자산이 파생상품이다. 자, 그러면 기초 자산이 어떤 애에 따라서부터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생상품은 지금 공부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제대로 딱 아셔도 이제 파생상품은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면 이게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기법인데 기본 상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기본 상품은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파생상품은 4가지. 그 중에 하나는 선물, 또 하나는 옵션, 그 다음에 스왑, 그 다음에 선도. 이게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선물은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선물, 옵션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건데, 자, 선물은 뭐냐? 선물은, 자,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를 갖다가 거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정산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자, 옵션은 뭐냐? 옵션은 역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만 거래하는 것이다. 옵션은. 자, 프리미엄만 거래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왑은 뭐냐? 스왑은 통화에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건데, 통화를 현물 거래를 할 때 동시에 선물 거래를 같이 거래하는 거. 다 동일한 금액을 거래하는 것을 갖다가 스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에서 많이 쓰는 거구나.
외환 거래를 할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선물하고 많이 비교돼서 얘기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도 거래라는 것은 보통 상품에서 많이 씁니다. 상품에서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이거를 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대기 뭐냐? 자, 배추밭. 여름에 배추를 막 이제 키워가지고 배추 농사를 지어서 농사꾼이 이제 이게 거래를 하는데, 이게 아직 그 추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를 심었는데, 밭에 쫙 심었는데 한 뭐 2,000포기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2,000포기가 되는데 이게 뭐 잘 자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배추 장사가 있어요. 배추 장사 그 도매로 배추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리 내가 물량을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를 내가 좀 잘 팔아서 이익을 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추 도매업자는 배추 농사를 지는 농사꾼한테 가서, 야, 이 밭으로 그냥 한 팔아라. 자, 2,000포기 되는데 얼마에 할래? 네가 물 주고 뭐 해가 잘 키워다오 하고 밭대기로 예약을 합니다. 밭대기로 그냥. 그죠? 그래가지고 미래 시점에 할 걸 지금 거래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집행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1,000,000원 줄게. 1,000,000원. 자, 2,000포기 1,000,000원 줄게. 팔래? 그러면 그래, 팔자.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 배추 장사는 배추를 거들어 가면 되는 거고, 농사꾼은 배추를 이해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00원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농부는 1,000,000원 받아가지고 농약도 사고 뭐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겁니다. 서로 약속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요? 농사가 잘 안 될 위험도 있고, 중간에 많이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뭐 돈 다시 돌려도 뭐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선도거래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거래소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 메커니즘을 따져서 장내 파생 상품하고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은 1대1로 대면해서 그냥 거래 상대방을 구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선물 옵션 거래는 전부 다 정형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규격화돼 있고, 거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장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규칙과 규제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방법도 표준화돼 있죠. 그죠? 거래 방법이 표준화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도 좋습니다. 유동성도. 근데 선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장외 파생 상품에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정형적이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유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메커니즘으로서 봤을 때 얘는 선물하고 옵션은 당연히 장내 파생 상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왑하고 선도의 같은 경우에는 장외 파생에 속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럼 우리 거래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이거는 기본사항이죠. 한국거래소를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모든 부분이라든가 파생상품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 진입하려고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면 1년 이상의 그 소유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투자 보호 제도를 해가지고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한국 거래소를 자주 방문하시면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지수라든가 가장 정확한 데가 어디냐면 한국 거래소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증권회사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증권회사보다 더 정확한 데가 한국거래소입니다. 모든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시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시라든가 규정의 제정이라든가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소위 이 정보가 공개됩니다. 웬만한 정보들은.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웬만한 정보들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공부까지 시켜줍니다. 공부까지. 그래서 파생상품도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자주 이용하시면 굉장히 건전한 투자 문화에 정착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누구한테 뭐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데 쏠 필요도 없고 한국거래소를 딱 방문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들만 그대로 준수해서 따라서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인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이 선물 거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시카고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카고에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 시카고에 세 가지 시장 요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상품거래소 해가지고 요거는 상품거래소 CBOT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영문으로 CBOT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업거래소가 있습니다. 상업거래소 여기 있는데 이거는 CME라고 얘기하죠. CME. 그 다음에 시카고 옵션거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거래소 해가지고 이거는 CBOE라고 하죠. 옵션 CBOE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S&P 500 주가지수 선물이 여기 상업거래소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 상품 같은 경우 이런 것 등에 상품거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거래소가 있고 S&P 500 주가지수 선물이 상업거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거래소 CME에. 자 이렇게 미국은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시카고의 세 가지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선물 거래와 상품 거래가 상당히 규모 있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분류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기초자산 중요한 이제 거래 기법하고 거래 메커니즘에 따라서 분류되는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기초자산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어떤 거에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 대상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주가지수가 일단 있고요. 자,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의 개별 주식 주가 개별 주식에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파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채권이 있고요. 좀 이따 또 이제 정확하게 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들, 한국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화가 있고요. 통화, 외환,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러한 파생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원자재, 뭐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곡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것들 다 상품을 통해서 만들어낸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선물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위험을 이걸 위험 자체를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거래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위 뭐 빅스라든가 몇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 신용위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기초자산을 만들어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파생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식과 관련돼서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9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뭐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36, 92 선물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코스피 200을 주가지수 선물하는데 얘를 갖다가 얘는 선물이냐 스왑이냐 무슨 거래로 봤을 때 거래 형태로 봤을 때는
선물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내냐 장내를 따질 때 장내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하고 모든 증권회사가 이걸 다 전산이 연결돼가지고 선물 거래에 대해서 공시를 다 하죠. 그러니까 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코스피 200 주가지수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자나깨나 다시 보자. 뭘 다시 봐요? 200개를 잘 봐야 돼. 200개를. 코스피 200. 이것만 잘 연구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선물이 아니고 요거, 옵션입니다, 옵션. 자, 두 번째, 옵션 상품입니다, 옵션 상품. 자, 옵션 상품은, 옵션 상품인데 얘는, 장내 파생, 이거 프리미엄을 거래한다 그랬죠? 자, 장내 파생 상품이 해당하고, 이것도 마치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몇 월물, 예, 지금 현재 3월물, 다음 월물은 4월물, 그 다음 월물은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 안 나갑니다. 네. 자, 6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물, 내년도 것도 몇 개가 거래가 됩니다. 이따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 돼 있냐? 거래소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행은 몇 개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옵션 같은 경우에, 한 칸이, 이렇게 이제 등가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요 칸이, 한 칸이 얼마냐면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2.5로. 자, 2.5 해가지고 두 칸이 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이 한 칸이 퍼센티지로, 종합지수 퍼센티지로, 코스피로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냐? 약 1%에 해당하는 겁니다. 250이니까. 1% 움직이면 2.5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한 칸이 약 1% 정도의 변동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2.5로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질문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재밌는 원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이 있다. 자, 넘어갈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이 투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죠?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로 $1 선물 환이 있습니다. $1 선물, 환.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이건 선도 상품이고, 장외 파생상품, 은행과 고객 간 1:1 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외환에 대한 판상품, 달러라는 이름의 통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 $1 선물 환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CD금리. 지금은 거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D금리 선물이 있는데, 이거는 금리. 자, 금리. 이 CD가 뭡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에 대한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99년에 도입했는데, 현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리 다음에, 리보가 리보입니다. 리보. 예. LIBOR. 이렇게 리보입니다. 이 리보가 뭐냐면, 영국, 런던의 그 우량 은행 간의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리보가. 이 리보 금리를 스왑하는 그 상품이 스왑 상품인데, 이건 장외 파생 상품이고, 기준이 되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 리보 금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아까 외환이라 했는데, 환이 있는데, 이거는 통화. $1 통화, 선물은 선물 상품이고, 달러에 대한 파생 상품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설명드렸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유로달러 선물도 이렇게 90일짜리 리보 금리에 대한 파생 상품으로 거래를 한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이건 미국이 발행한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소위 말해서 T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미국채 선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남았죠. 상품 마지막으로. 상품. 네, 상품. 옥수 선물 있습니다. 옥수 선물. 선물 상품인데 장내 파생 상품이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 상장돼 있다. 이것은 옥수수를 하는 거다. 곡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국제적으로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유명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딱 꼽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당연히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선물 옵션 투자에 관한 지금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인데 지금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전략, 대응 전략. 자, 중요한 것은 추세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 앞에 저점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앞에 저점이 코스피 200 지수로 251 정도 됩니다. 자, 이 251을 시장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지면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쪽에 이번 주에 전략의 무게를 두고 콜 매도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전략 하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리징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민한 부분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고하시고 또 선물 옵션 투자하신 분들은 추세가 좀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 반대 방향 쪽으로 이득을 취할 부분을 조금 포지션을 좀 하시면 되겠다. 오늘 차업 시간인데 기존에 투자하시던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던 분들에게는 더 많은 앞으로 이제 정보를 드리고요. 조금 이제 처음이라 강의 내용도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재밌고 또 어떤 초보자도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완전히 우수한 그러한 선물 옵션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